국민대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권희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질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시험 범위까지 하는 마지막 주가,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22강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수립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제 배경이 되는 칠판이 초록색 계통이 아니라 완전히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화이트보드로 바뀌었네요. 제가 지금 일요일인데 학교에 왔더니 이렇게 지금 3학년 교실이긴 한데 이렇게 완전히 칠판이 바뀌었습니다. 자, 배경이 하얗다 보니까 제 얼굴이 좀 더 까맣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약간 부담스럽네요. 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필도 아니고 이렇게 보드마카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제가 필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또 훨씬 더 좋은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우리 1860년대에는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었고요. 1870년대에는 드디어 개항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개화 정책이 추진되죠. 1880년대에는 이러한 열강의 침략과 개항 정책, 개항 이후에 우리는 개화 세력과 보수 세력으로 나누어서 개화 세력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아울러 특히 급진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성례를 중심으로 한 전통 질서를 그대로 지키자라는 차원에서 위정, 척사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89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근대국가 수립운동이 일어났죠. 그 첫 번째로 우리 피지배층, 바로 민중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 운동, 바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지배층 중심의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죠. 바로 우리 갑오 을미개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갑오 을미개혁은 각각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운동은 농민 중심의, 민중 중심의 근대화 운동이었다. 신분제도의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전통 공권체제 속에서 잘못된 인습이라든가 폐습 없애자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계점이 뭐였냐면 바로 근대 국가 건설의 필수적인 근대적인 정치체제, 예를 들면 공화정이라든가 아니면 입헌 군주제라든가 이러한 근대적인 정치체제의 수립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죠.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편 갑오 을미 개혁에서는 근대적인 정치체제의 개혁이라든가 신분제도의 개혁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러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개혁운동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럼으로써 민중이 중심이 된 근대화 운동을 추구했던 단체가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독립협회가 됩니다. 자, 또한 이 독립협회는 민중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설립을 해서 민권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한편으로 당시 지배층, 고종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층과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결국 고종에 의해서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고, 오히려 바로 고종을 중심으로 한 이제 수립된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제를 추구하고 동시에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근대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준비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먼저 독립협회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독립협회가 창립될 당시, 독립협회는요, 1800, 언제 쓸까요? 써지질 않네? 잠시만요. 독립협회, 이제 좀 써지네. 독립협회는, 자, 1896년 7월에 창립이 되어서 1898년 12월에 고종에 의해서 해산이 됩니다.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독립협회가 창립될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뭐까지 배웠냐면,
우리 뭐 가보 을미 개혁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가보 개혁이 추진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조선은 물론이고 랴오동 반도로 진출을 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일으키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이 러시아로 넘어갈 것을 두려워한 일본이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자, 다시 집권한 친일 정부는 을미개혁, 단발령을 중심으로 한 을미개혁을 추진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특히 단발령에 반발한 보수적인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종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더라. 아관 파천이 단행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관 파천. 좀 또 세게 써야겠네요. 아관 파천이 단행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관 파천은 1896년 2월에 단행되어서 1897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게 되죠.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당연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가 됐습니다. 자, 러시아는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 등을 파견해서 그 내적에 대한 간섭을 더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산림 체벌권을 비롯한 각종의 이권들을 이제 조선으로부터 뺏어갔게 됩니다. 자, 한편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러한 열강들도 바로 그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이권을 준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경제적인 이권, 여기서 말하는 이권은 이익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광산 채굴권이라든가 산림 체벌권이라든가 철도 가설권이라든가 이러한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열강들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제 독립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죠.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들어간 다음에 일본으로 갔다가 이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몸으로 체험한 이 서재필이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바로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독립협회 창립의 주역은 누구냐면 바로 서재필이죠. 그리고 서재필이 창립될 당시는 참여했던 인물들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개화 지식인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서재필은 그 독립문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문 건립의 뜻을 같이 하는 일반 민중들도 예컨대 기부금 같은 것을 내면 독립협회 회원으로 참여를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개화 지식인들 중심으로 했던 독립협회가 이제 참여하는 민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차 성격이 민중단체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양도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독립협회의 근대화 개혁도 보다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서재필을 중심으로 개화 지식인주의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가 이제 민중단체로 변화된다라는 거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서재필은 바로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 운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민중들이 아직 근대적인
의식을 지니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국민들을 근대적인 지식과 사상을 갖도록 계몽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 계몽을 추구했던 거예요. 국민 계몽, 일깨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서대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독립신문. 자, 이 독립신문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 독립신문이 사실은 독립협회 창립보다 약 3개월 정도 빨리, 그러니까 서대필은 독립협회 창립하기 전에 먼저 독립신문부터 간행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독립신문을 간행해서 근대적인 지식과 사상을 민중들에게 전파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체는 한자가 아니라 한글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독립협회가 바로 국민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상징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독립, 잘 써지네요.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당황스럽네. 그나마 검정색은 조금 써지는데. 자, 검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써지, 파란색으로 써지네요. 자,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독립문을 걸릴 거죠? 독립문. 여러분들 독립문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서울에 가서. 독립문 옆에 제가 사진으로 띄워놓을게요.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이 독립문을 건립을 했습니다. 원래 청나라 사신들이 들어오는 문에 청나라 은혜를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영은문이 있었거든요. 그 영은문 자리를 허물고 여기다가 독립문을 건립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독립문 건립에 찬성하고 기부금 된 사람은 무슨 상인 신분에 관계없이 상인이든 노동자든 학생이든 심지어 기생들까지도 여기에 기부금을 내면 이제 독립협회 회원으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를 해요.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 토론회 내용들을 보면 교육이 중요하다. 혹은 의회를 설립하자,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설립하자라든가, 아니면 바로 우리 조선의 땅을 떼어주면 안 된다, 대한제국의 땅을 떼어주면 안 된다, 이러한 주장도, 즉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토론회가 개최가 됐고요. 이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열기가 매우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근대적인 지식,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독립협회는 본격적인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주 국권 운동입니다. 자, 자주 국권. 자, 국권이라는 얘기는 나라의 권리. 다른 나라의 지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그 차원에서 드디어 독립협회가 최초의 민중 집회라고 할 수 있는 만민 공동회를 개최를 하게 돼요. 만민 공동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 만민 공동회 개최를 통해서 특히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던 러시아 있죠.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라든가 이권 침탈을 비판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석탄 저장을 위해서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저령도라는 섬을 뺏어가려고 했거든요. 자, 이것을 막는데 이 만민 공동회에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라고 해요. 저령도를 뺏어가려고 했던 그 의도를 바로 이 만민 공동회를 통해서 저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만민 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라든가 이권 침탈을 규탄했다라는 것도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독립협회의 파워는 더더욱 세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권리, 민권 운동까지도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유 민권 운동을
전개를 하죠. 자, 민권 뭐예요? 국민의 권리죠? 그렇죠? 자유, 평등,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는 신체의 자유, 국가가 함부로 내 몸을 함부로 구속할 수 없다는 거죠. 신체의 자유, 재산권,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내 재산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 참정권 운동도 전개합니다. 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이에요? 국민의 대표를 바로 의회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의회 설립까지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의 그 관료들을 보면 약간 보수적인 관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 운동에 지지하는 그러한 진보적인 세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보 세력은 이 독립협회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입장이었을 수도 있지만, 보수적인 세력은 그렇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이러한 국민계몽이라든가 만민공동회의체하고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적인 관료들을 이제 쫓아요. 그리고 박정행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지식을 지닌 관료들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데 압력을 가하고 거기서 실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독립협회와 관료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게 잘 안 써져서 미치겠네. 자,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합니다.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합의문, 바로 관료들과 민중들이 참여해서 합의된 문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헌의 6조예요. 헌의 6조를 채택합니다. 헌의 6조를 채택을 합니다. 자, 헌의 6조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옆으로 띄우겠습니다. 옆에 띄우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갑신정변 당시에 개혁정강 14개조라든가 패정개혁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헌의 6조라든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료로 제시되면 이게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헌의 6조 잠깐 볼까요? 제1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하라. 황제권 공고히하라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야?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시기예요. 그러니까 황제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중추원이라는 새로운 곳이 나와요. 뒤에 설명할 것입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재정의 일원화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에게 예산과 결산이 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자, 민권이죠. 인권이죠. 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측임관은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측임관. 자, 황제가 임명하는 고위 관리입니다. 자, 관리를 임명하려고 할 때 황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해야 임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황제의 권한을 제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헌의 6조입니다. 자, 이러한 헌의 6조를 그 정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좀 중추원 나왔잖아. 그래서 중추원 관료제도, 중추원 제도가 마련돼요. 중추원 관제가 마련되더라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중추원 관제가 마련되었다. 즉 뭐냐면 중추원으로 하여금 의회의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즉 의회는 입법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법률의 제정과 폐지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의회는 행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황제와 의정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추원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의회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설립된 역사상 최초로 입헌군주제가 이제 마련된 그 정도의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입헌군주제가 수립될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수적인 관료들 또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그 독립협회의 활동과 이러한 모습들이 즉 황제권을 제한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닥 좋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특히 이 보수 세력들이 이 독립협회를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독립협회가 사실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는 거야. 입헌군주제와 공화정은 어떻게 다르니? 입헌군주제는 황제가 있어. 물론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도록 황제의 권한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정을 하지. 그래서 황제의 권한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 규정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어쨌든 황제는 있는 거야. 근데 공화정은 뭐니? 황제가 없잖아. 우리나라 지금 공화정이죠.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하잖아. 그렇죠. 공화정이 되면 황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입장에서 봐줄 수가 없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이제 독립협회를 모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종은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는 것이고요. 이런 고종의 해산 명령에 반발해서 독립협회 회원들은 다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지만 그러나 보부상으로 구성된 황국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황국협회. 좀 써지네. 자, 보부상으로 구성된 황국협회. 자, 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898년 12월에 이렇게 독립협회는 해산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독립협회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회가 설립될 단계까지 이르게 할 것이었고 하는 정도까지 근대화를 추진했었고요. 그 다음 특히 중요했던 건 민중이 중심이 되어서 국권운동과 민권운동, 즉 나라의 자주 독립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권리, 인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근대적인 단체였다는 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시기적으로 좀 겹쳐요. 즉, 독립협회가 활동할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 다시 돌아가면 이제 우리 고종의 아관 파천을 단행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돼 있었죠. 자, 국가의 그런 지위와 체면은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뭐 보수 세력이든 개화 세력이든지 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나와서 다시 궁궐로 돌아오라고 하는 고종의 환궁 요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러한 열강들도 바로 그 러시아가 고종을 이제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1897년 2월에 고종은 이제 경운궁, 오늘날 덕수궁이에요. 경운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환궁을 단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라든가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나라로부터 간섭, 영향받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자주 독립국가임을 만방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1897년 2월에 환궁을 했고요.
결국 자주 독립 제국임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그해 10월에, 그러니까 즉 1897년 10월에 이제 대한 제국을 수립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 이름은 대한이고요. 황제가 다스리기 때문에 대한 제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독립국이니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겠죠. 자, 그래서 고종 황제 연호 광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는 광무고요. 국호는 대한 제국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러한 황제가 새로 이제 즉위했으니까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지. 황제 즉위식을 했겠죠? 어디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냐면 환구단이라는 곳을 쌓고요. 황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원래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니? 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을 쌓고 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립된 대한제국은 앞서 얘기했듯이 바로 독립협회를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이 수립됐고 그해 12월에 독립협회를 해산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1899년에 바로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합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한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대한국제를 조금 다시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대한제국은 이제 근대국가에 걸맞는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게 광무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꾸 흔드니까 좀 이제 어떻게 쓰는지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네요. 네, 광무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광무개혁을 단행하면서 내세운 기본 원칙이 있겠죠? 자, 광무개혁의 기본 원칙은 뭐였냐면 네 글자입니다. 바로 구본신참입니다. 구본신참. 피가 나는 것 같아. 왜 이러냐. 자, 구본신참이라고 합니다. 자, 구자는 옛구자.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광무개혁은 옛 것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급진적 개혁이야, 점진적 개혁이야. 그렇지, 점진적 개혁이다라는 거야. 점진적 개혁이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럼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으로는 자, 앞서 얘기했듯이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합니다. 자,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한국 국제에서 대한제국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교과서는 120페이지고요. 자, 대한국 국제 제1조입니다. 대한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가이다 라고 규정을 했고요.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군사권입니다. 자, 제6조, 대한국 대왕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권이죠.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행정권이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말한다. 뭐니? 사법권이야.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권, 군사권 다 가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국 대왕제는 각 조약의 체결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외교공항인 거예요. 결국 대한국 국제에서는 황제가 어떤 권한을 갖느냐? 바로 입법, 사법, 행정, 군대 통수권, 외교권 이런 모든 권한을 황제가 갖도록 했다. 그럼 뭐야? 이건 어떤 체제니? 입헌군주제가 아니야. 입헌군주제는 황제의 권한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니? 황제의 권한이 무한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니?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된 전제 군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거야.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려고 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본이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황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은 군사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원수부를 설치를 했어요. 원수부 보이나요? 어차피 뭐 PPT로 다시 할 거니까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군권을 황제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개혁도 매우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요. 일단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요. 양전 사업이라는 얘기는 토지를 측량한다는 얘기죠. 토지를 측량하는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자, 우리 흥선대원 때 양전사업 실시했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역시 대한제국에서도요 양전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자,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게를 발급을 했어요. 지게를 발급을 했습니다. 아, 중요해서 좀 빨간색으로 쓰는데 지게를 발급을 했습니다. 지게를 발급을 했어요. 자, 이 지게라는 것은 뭐냐면 지게라는 것은 토지 소유주에게 국가가 이 토지의 소유주임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원래 전통적인 봉건 체제 속에서의 어떤 그 토지에 대한 관념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모든 국가의 토지는 관념적으로 바로 왕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은 다 왕의 것이라는 이런 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왕토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근대적인 체제 속에서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 발급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 우리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 차원에서 지게가 발급됐다는 건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전에 국가의 부강함이 결국은 상공업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돼. 그래서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펼칩니다. 자,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대적인 회사 같은 거 세우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해야 되니까 유학생 파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종 근대적인 시설들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유회사, 철도회사, 금융회사, 또 그 다음에 우편, 전화 이러한 각종 근대적인 회사와 혹은 근대적인 시설들이 확충되는 것이 바로 이 광무개혁의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즉 대한제국 시기에 전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 대한제국의 이 광무개혁은 그 정치적으로는 근대적인 국가에서 다시 일부 퇴보하는 그러한 전제군주제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제도의 개혁도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군권의 실질적인 군권이 아니라 황제를 호위하는 그러한 황제를 호위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열강의 간섭도 여전했기 때문에 결국 완전한 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필기에 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조금 이따가 PPT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PPT를 통해 제22강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수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가 창립된 배경은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이 시기에 최혜국대우 조항을 근거로 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독립협회는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을 비롯한 개화파 관료 및 지식인 등이 중심이 되어서 처음 창립이 되었지만 독립문 건립에 기부금을 내는 일반 민중들까지 독립협회 회원의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점차 민중단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독립협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국민계몽이었죠. 바로 근대적인 지식과 사상, 국권의식과 민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먼저 순한글로 독립신문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건립했고요.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자주 국권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특히 근대적 민중집회라고 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규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국민 참정권 운동과 같은 자유민권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그리고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해서 헌의 6조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사상 최초로 중추원 관제가 반포가 되는데 이 내용은 중추원을 의회의 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입헌 군주제가 실시될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료에 의해서 독립협회를 모략을 하게 되죠. 즉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하고자 한다라고 모함을 했기 때문에 고종은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해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1896년 7월에 창립이 되어서 1898년 12월에 해산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수립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연호를 광무라고 했고 국호는 당연히 대한제국이 되겠죠. 그리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해산했고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무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 광무개혁을 단행할 때 그 개혁의 방향은 구본신참이라고 합니다. 즉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바로 광무개혁은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면에서는 앞서 얘기했듯이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했고 여기서 입법, 사법, 행정, 군대 통수권, 외교권, 인사권 이런 모든 권한을 황제의 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제국은 바로 전제군주제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황제가 모든 군사권을 장악하도록 했습니다. 경제 면에는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지게를 발급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공업 진흥 정책을 펼치고 근대 시설을 확충하는 그러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2강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